엄마, 집 팔아서 요양원 들어가세요. 우리가 모시기엔 솔직히 힘들어요. 큰아들 재훈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에어컨 바람이 목덜미를 스치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재훈이 아파트 거실 가죽 소파에 앉아있던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방금 뭐라고 했지? 며느리 수정이는 고개를 돌린 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고 작은 아들 재석이는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딸 은지는 입술을 깨물며 바닥만 응시하고 있었죠. 아무도 제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재훈아, 엄마가 지금 잘못 들은 거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면서 온몸의 혈액이 발끝으로 쏟아지는 기분이었어요. 아니요. 엄마, 우리 진지하게 이야기하려고 오늘 모신 거예요. 아빠 돌아가신 지도 벌써 6개월이잖아요. 엄마 혼자 그 큰 집에서 사는 것도 위험하고. 재훈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준비해온 말처럼 술술 나왔어요. 목소리엔 감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치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 하듯 냉정하고 사무적이었죠. 이 녀석이 지금 위험하긴 뭐가 위험해? 엄마가 지금 멀쩡한데.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혈압이 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엄마도 아시잖아요. 요즘 자꾸 깜빡하시고 지난번엔 가스불도 켜놓고 주무셨잖아요. 며느리 수정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전히 제 눈을 피한 채로요. 그 목소리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그건 딱 한 번이었어. 한 번 실수했다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계신 부모님, 어르신들께 꼭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이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절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제 이름은 박미선입니다. 올해 63이에요. 35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고 8년 전에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남편 김성철과는 40년을 함께 살았어요. 세 자녀를 키웠고 그 아이들이 모두 대학을 나와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큰아들 재훈이는 대기업 과장이에요. 38살이죠. 작은아들 재석이는 공무원이고 35입니다. 막내딸 은지는 33, 중소기업 대리로 일하고 있어요. 제가 자랑스러워하던 자식들입니다. 아니, 자랑스러워했던 자식들이라고 해야겠네요. 6개월 전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지 않길래 깨웠는데 이미 차가워져 있었어요. 뇌출혈이었습니다. 병원도 가보지 못하고 그렇게 떠났죠. 장례식장에서 눈물을 쏟으며 생각했었어요. 그래도 자식들이 있으니 다행이야. 우리 애들이 있잖아.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모릅니다. 엄마, 우리가 알아본 요양원은 진짜 좋은 곳이에요. 시설도 좋고 간호사들도 친절하고요. 재석이가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엄마를 보지도 않고 핸드폰 화면만 들여다보면서요. 요양원? 재석아, 엄마는 아직 멀쩡하다고. 엄마, 저희도 이게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은지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래도 제 눈은 보지 못하더군요. 하지만 우리 모두 직장 생활 하잖아요. 엄마 댁에 매일 들를 수도 없고 솔직히 힘들어요. 저도 애들 키우면서 직장 다니는데 엄마까지 챙기는 건 챙기긴 뭘 챙겨? 너희가 언제 엄마를 챙겼니? 제 목소리에 분노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장례식 이후로 자식들이 찾아온 게 몇 번이나 됐을까요? 큰아들은 2번, 작은아들은 1번, 딸은 3번. 명절도 아닌데 찾아온다고 문자가 왔을 때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자식들이 엄마 걱정돼서 왔구나 싶었죠. 그런데 이게 목적이었어? 거실 테이블 위에는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재훈이가 미리 준비해 온 거예요. 요양원 안내 책자, 그리고 집 매매와 관련된 서류들. 엄마, 이게 엄마를 위한 거예요. 그 큰 집 혼자 관리하기 힘드시잖아요. 요양원 가시면
편하게 사실 수 있어요. 식사도 나오고 병원도 바로 연결되어 있고 재훈이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마치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듯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 이 자식들이 집이 탐난 거구나. 강남에 있는 35평 아파트. 남편과 제가 평생 모아서 장만한 집입니다. 지금 시세로 20억은 훌쩍 넘는다고 하더군요. 대출도 다 갚았어요. 남편이 생명보험금도 2억 정도 남겨뒀고요. 이 자식들 눈에 엄마는 그냥 재산일 뿐인 거야? 너희들이 정말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눈앞이 흐려지면서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우리가 나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닥쳐. 제가 소리쳤습니다. 평생 자식들한테 소리 질러본 적 없는 제가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만 웅웅거렸어요. 엄마가 흥분하시네. 봐요. 이렇게 감정 조절도 안 되시잖아요. 수정이가 재훈이한테 속삭였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제 귀에 또렷하게 들렸어요. 이 여자가 지금 나간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휘청거렸지만 꾹 참았어요. 이 자식들 앞에서 약한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우리 오늘 결정해야 해요. 재훈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손 놓으렴. 안 그러면 엄마가 너희를 어떻게 볼지 모른다. 제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재훈이의 손이 떨어졌어요. 현관으로 걸어가면서 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가시면. 괜찮아. 며칠 있으면 알아서 연락 올 거야. 엄마 혼자 뭐 할 수 있겠어? 그 말들이 제 등을 찔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주름진 얼굴, 하얀 머리카락, 핏기 없는 입술. 난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지? 자식들 눈에는 제가 그렇게 보였나 봅니다. 쓸모없고 짐스럽고 그저 재산만 가진 늙은이로요. 아파트 밖으로 나오니 5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해야 할 바람인데 제게는 차갑게만 느껴졌어요.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거리의 사람들, 행복해 보이는 가족들, 손잡고 걷는 노부부. 우리도 저랬는데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만약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자식들이 이런 짓을 했을까요? 아니, 남편도 같은 편이었을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여는데 텅 빈 집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남편의 흔적은 사라진 지 오래예요. 자식들이 장례식 직후에 다 정리했거든요. 빨리 정리하는 게 엄마 마음 건강에 좋아요. 그렇게 말하면서요.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요양원이라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그 아이들도 언젠가 자라서 자기 부모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겠죠. 이게 인생인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밤을 새웠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앞으로 제가 겪게 될 일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지옥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눈을 뜨니 시계는 오전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7시에 일어나는데 어젯밤 한숨도 못 자서 그랬나 봅니다. 몸을 일으키는데 온몸이 무겁더군요. 마치 누가 제 몸 위에 올라앉아 있는 것처럼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싱크대 위 창문으로 보이는 하늘이 맑았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죠. 냉장고를 여니 남편이 좋아하던 김치가 보였습니다. 제가 직접 담근 거예요. 아직도 습관처럼 남편 것까지 많이 만들고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을 장만하고 있었습니다. 당신, 나 혼자 두고 왜 그렇게 급하게 갔어?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밥 아래 떨어진 눈물이 번져나갔어요.
남편 김성철. 우리는 26에 만나 29에 결혼했습니다. 중매였어요. 당시에는 연애 결혼이 흔하지 않았거든요. 첫 만남에서 남편은 수줍어하면서도 성실해 보였어요. 선생님이시라고요? 대단하시네요. 저는 그냥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남편의 첫마디가 기억납니다. 그 겸손한 태도가 마음에 들었어요. 결혼 후 곧바로 큰아들 재훈이를 가졌습니다. 당시 저는 초등학교 교사 2년차였고 남편은 무역회사 사원이었죠.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어요. 월세방에서 시작했습니다. 재훈이가 3살 때 재석이를 낳았고 재석이가 4살 때 은지를 낳았습니다. 새 아이를 키우면서 교직 생활을 병행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밥을 차리고 빨래를 했습니다. 학교에 가서는 제자들을 가르치고 퇴근하면 또 아이들을 챙겼죠. 밤 11시가 넘어서야 잠자리에 들었어요. 남편은 회사 일이 바빴습니다. 야근이 잦았고 주말에도 출근하는 날이 많았어요. 육아는 거의 제 몫이었죠. 여보, 미안해요. 내가 더 벌어서 당신 일 그만두게 해줄게. 남편은 항상 미안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았어요. 교직이 좋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보람찼거든요. 그렇게 10년을 살았습니다. 전세금을 모으고 또 모았어요. 명절에 받은 세뱃돈도 보너스도 모든 걸 통장에 넣었습니다. 외식은 거의 하지 않았어요. 옷도 거의 사입지 않았고요. 아이들 재훈이가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 드디어 아파트를 샀습니다. 강남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우리 집이었어요. 25평짜리 아파트. 계약하는 날 남편과 저는 부동산 앞에서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당신 고생 많았어요. 이제 우리 집이 생겼네요. 남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당신도 고생했어요. 우리 앞으로 더 행복하게 살아요. 그렇게 말하면서 저는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랐어요. 재훈이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학원 한 번 안 보내고 키웠는데도 항상 전교 10등 안에 들었어요. 재석이는 공부보다는 운동을 좋아했지만 성실했습니다. 은지는 그림을 잘 그렸어요. 엄마, 나중에 크면 엄마한테 큰 집 사줄게. 초등학교 6학년이던 재훈이가 그렇게 말했었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우리 재훈이 착하네. 엄마는 재훈이만 건강하면 돼. 하지만 속으로는 기뻤습니다. 이 아이가 효자가 되겠구나 싶었거든요.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고등학교 때는 과외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재훈이는 서울대를 목표로 했기에 과외 선생님을 여러 명 붙였어요. 한 달에 200만 원이 넘게 나갔습니다. 제 월급의 거의 전부가 아이들 교육비로 나갔어요. 저는 점심을 도시락으로 싸가며 절약했습니다. 남편도 회식 자리를 거의 안 갔어요. 아이들 교육이 투자야. 나중에 다 돌아와.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저를 격려했습니다. 재훈이는 서울대는 아니었지만 연세대에 합격했어요. 재석이는 지방국립대에, 은지는 이화여대에 갔습니다. 세 아이 모두 대학을 보내고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하지만 대학 등록금이 또 문제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대출을 받았어요. 아파트를 담보로 1억을 빌렸습니다. 4학기씩 12학기분의 등록금, 생활비까지 합치면 정말 많은 돈이 들었어요. 엄마 아빠 미안해요. 제가 장학금 타도록 노력할게요. 재훈이가 미안해하며 말했었죠. 아니야, 괜찮아. 공부나 열심히 해. 저는 웃으며 말했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그래도 버텼어요. 남편과 저 둘 다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남편은 승진도 했고 저도 수석교사가 되었어요. 월급이 조금 올랐죠.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엄마, 나 대기업 들어갔어. 재훈이가 전화로 소리쳤을 때의 기쁨이란. 엄마, 나 공무원 시험 붙었어. 재석이의 전화를 받고 남편과 얼싸안고 울었던 기억도 생생합니다. 엄마, 나도 취직했어.
중소기업이긴 하지만 은지의 목소리에 저는 대답했죠. 무슨 소리야, 취직이 어디니? 우리 은지 최고야. 그때만 해도 모든 게 좋았습니다. 재훈이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희는 결혼 비용을 많이 댔어요. 신혼집 전세금 3억, 예물, 예단, 혼수 합치면 5억이 넘게 들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또 대출을 받았어요. 아파트를 담보로 2억을 더 빌렸습니다. 엄마, 이렇게까지 하시면 어떡해요? 재훈이는 미안해했지만 며느리 수정이는 달랐어요. 어머니, 요즘 신혼집이 이 정도는 돼야 해요. 제 친구들은 다 부모님이 집을 사주셨어요. 수정이의 말에 저는 움찔했지만 참았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니까요. 재석이도 결혼했습니다. 또 3억, 또 대출. 은지는 아직 미혼이지만 그래도 생활비를 보태줬어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노후 자금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파트 대출금만 3억, 남편 퇴직금으로 겨우 갚을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여보, 우리 은퇴하면 대출 다 갚고 여행이나 다니자. 남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당신. 우리 이제 우리를 위해 살아요. 저도 그렇게 대답했어요. 남편은 정년까지 일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3억 5천으로 대출을 갚았어요. 남은 돈으로 여행 계획을 세우고 취미 생활도 시작했습니다. 저도 명예퇴직을 했어요. 8년 전이었죠. 퇴직금으로 1억 5천을 받았습니다. 그 돈은 통장에 고스란히 모아뒀어요. 이제 우리 시간이야, 여보.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당신. 이제 우리 아이들 다 키웠으니까. 드디어 우리만의 시간이었습니다. 국내 여행도 다니고 등산도 하고 친구들과 모임도 가졌어요. 그렇게 평화로운 8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은 가끔 연락했어요. 명절에 모이고 생일 때 축하 전화를 받고 부족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아이들도 바쁘니까 하고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전 아침에 남편을 깨웠는데 차가워져 있었어요. 119를 불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뇌출혈로 즉사했다고 하더군요. 그날부터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장례식에서 아이들은 울었어요. 특히 재훈이가 많이 울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효도도 못했는데. 재훈이의 눈물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도 우리 아이들은 착하구나. 하지만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후부터 아이들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보험금이랑 통장 정리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재훈이가 말했어요. 엄마 혼자 계시면 위험하니까 저희가 대신 관리해 드릴게요. 그렇게 말하면서 아이들은 남편의 통장과 보험금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엄마 생활비로 쓰세요. 매달 100만 원씩 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때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아이들이 날 걱정해서 그러는 거겠지 하고 넘어갔습니다. 얼마나 순진했는지. 그리고 6개월이 지난 지금 요양원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중천에 떠 있었어요. 식탁에 앉아 생각에 잠긴 지 몇 시간이 흘렀나 봅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재훈이었어요. 받고 싶지 않았지만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엄마, 어제는 죄송해요. 엄마 놀라셨죠? 재훈이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어제와는 달랐습니다. 엄마, 우리 다시 만나서 이야기해요. 천천히, 엄마 마음 편하게. 이 자식이 지금 뭔가를 숨기고 있어. 저는 그걸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대답했어요. 그래, 알았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앞으로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아이들은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재훈이가 다시 만나자고 했던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핸드폰을 들여다봤지만 아무 메시지도 오지 않았어요. 이 녀석들이 혼자 집에 있으니 온갖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TV를 켜봐도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드라마를 보면서도 내용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았죠. 밥맛도 없었습니다. 억지로 입에 넣어도 모래를 씹는 것 같았어요. 밤에는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뒤척이다 새벽 3시,
사시에 겨우 잠들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문을 열자 작은 아들 재석이가 서 있었어요. 얼굴에 웃음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엄마, 들어가도 돼요? 저는 말없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재석이는 거실 소파에 앉더니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또 서류야? 엄마, 형이 보낸 건데요. 한번 보세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요양원 계약서였어요. 아주 상세하게 입소 조건부터 비용까지 다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니? 엄마, 우리 진지하게 생각해 봤어요. 엄마 혼자 계시는 게 정말 위험해요. 위험하긴 뭐가 위험해.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 지난주에 가습을 켜놓고 주무신 거 아세요? 아래층에서 항해 전화 왔었어요. 그건 한 번 실수한 거잖아.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면요. 그때 가서는 늦어요. 재석이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재석아, 엄마가 아직 멀쩡하다고. 요양원은 정말 못 가겠어. 엄마, 그럼 우리랑 같이 사실래요? 형네 집이든 제 집이든.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산다면. 그래, 그럼 재석이 너랑. 근데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집은 좁아요. 방 2개짜리인데 애들이 방 하나씩 쓰고 있어요. 엄마 오시면 거실에서 주무셔야 해요. 그리고 아내가, 아시잖아요. 아내가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거 부담스러워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가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며느리 얼굴이 떠올랐어요. 결혼식 때 환하게 웃던 얼굴. 하지만 결혼 후 점점 차가워지던 눈빛도요. 형네 집도 마찬가지예요. 형수님도 엄마랑 같이 사는 건 부담스러워 하세요. 그럼 은지는 미혼이고 원룸에 살잖아요. 어떻게 모시겠어요? 재석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서류를 제 앞에 밀어놓았습니다. 엄마, 요양원이 답이에요. 거기 가시면 편하세요. 식사도 나오고 의료 서비스도 있고 친구들도 사귀실 수 있어요. 친구는 무슨, 엄마는 가족이랑 있고 싶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우리도 자주 찾아뵐게요. 주말마다 갈게요. 거짓말.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저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재석아, 엄마 좀 생각할 시간을 줘. 이렇게 갑자기 결정할 수가 없잖니. 엄마, 빨리 결정하셔야 해요. 그 요양원이 인기가 많아서 대기자가 많대요. 지금 자리가 있는데 놓치면 안 돼요. 대기자가 많다고? 뭔가 이상했어요. 그렇게 좋은 곳이라면 왜 이렇게 급하게 밀어붙이는 걸까요? 재석아, 엄마가 직접 가서 봐도 돼? 당연하죠. 형이 이번 주 토요일에 모시고 간대요. 재석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서류를 테이블에 놓고 일어났습니다. 엄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엄마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라고. 재석이가 나간 후 저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시니어 케어 빌리지. 고급스러운 이름이었어요. 사진도 화려했습니다. 호텔 같은 외관, 넓은 정원, 웃고 있는 노인들. 하지만 뭔가가 걸렸어요. 비용 부분을 보니 월 3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300만 원? 그 돈을 누가 내는 거지? 재훈이가 대기업 과장이긴 하지만 월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요. 재석이는 공무원이고 은지는 중소기업 다니고 셋이 나눠서 낸다고 해도 한 명당 100만 원씩인데. 그리고 또 하나. 입소 조건에 재산 신탁 필수라는 문구가 있었어요. 재산 신탁? 그게 뭔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왠지 불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요즘은 검색만 하면 다 나오잖아요. 재산 신탁을 검색하니 여러 정보가 나왔습니다. 재산을 신탁회사에 맡겨 관리하는 제도, 본인이 사망하거나 의사 능력을 상실했을 때 미리 정한 수익자에게 재산이 이전됨. 수익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혹시 더 검색을 해봤어요. 요양원과 재산 신탁에 대한 이야기들이 쏟아졌습니다.
요양원 입소 시 재산을 자녀에게 신탁하고 자녀들이 재산을 처분하는 사례 증가. 치매 진단을 받으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재산 처분 가능.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우리 애들이? 아니야. 우리 애들은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계속해서 의심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급하게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는 걸까? 왜 집을 팔라고 하는 걸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 은지였어요. 응, 은지야. 엄마, 재석이 오빠한테 들었어요. 요양원 이야기. 엄마, 저도 오빠들 의견에 찬성해요. 엄마 혼자 계시는 게 정말 위험해요. 너마저. 엄마, 토요일에 같이 가봐요. 가서 직접 보시면 마음에 드실 거예요. 은지야, 엄마는. 엄마, 우리도 엄마 걱정돼서 그래요. 제발 우리 말 좀 들어주세요. 은지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이 아이는 진심인가? 하지만 이어지는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힘들어요. 매일 엄마 걱정하면서 사는 게. 저도 애들 키우면서 직장 다니는데 엄마까지 신경 쓰기가 너무 버거워요. 요양원 가시면 저희도 마음 편하고 엄마도 편하시잖아요. 서로를 위해서예요. 서로를 위해서라. 알았어, 은지야. 토요일에 가볼게. 엄마, 감사해요. 사랑해요. 은지는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은 무거웠어요. 사랑한다고? 진짜 사랑하는 거면 이렇게 하지 않을 텐데. 창밖을 보니 날이 저물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서서히 밀려왔어요. 마치 제 인생처럼. 그날 밤 저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어요.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당신, 나 혼자 두고 가면 안 되는 건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베개가 눈물에 젖었어요. 토요일이 오는 게 두려웠습니다. 토요일 아침 큰아들 재훈이가 차를 몰고 왔습니다. 조수석에는 며느리 수정이가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 타세요. 재훈이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차 뒷좌석에 앉으니 새 차 냄새가 났어요. 언제 바꿨지? 재훈아, 차 바꿨니? 아, 네. 한 달 전에요. 한 달 전. 남편 장례식 2달 후네. 차는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달렸습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하더니 한참을 달렸어요. 어디가 이렇게 멀어? 어머니, 좀 외곽에 있어요. 그래서 공기도 좋고 조용해요. 수정이가 대답했습니다. 여전히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면서요. 차창 밖으로 펼쳐진 풍경은 아름다웠어요. 산과 들판, 강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불안했어요. 이렇게 먼 곳에 있으면 자식들이 찾아오기도 힘들 텐데. 1시간쯤 달렸을까요? 차가 한적한 시골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보였어요. 큰 건물이, 시니어 케어 빌리지. 화려한 간판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건물은 정말 호텔 같았어요. 5층 높이의 현대적인 디자인. 앞에는 넓은 정원이 있고 분수도 있었습니다. 와, 겉모습만 보면 정말 좋아 보였어요. 차에서 내리니 직원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30대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어서 오세요. 박미선 어머님이시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제 재훈입니다. 오늘 어머니 모시고 왔어요. 재훈이도 악수를 나눴어요. 네, 연락 받았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시죠. 로비로 들어서니 더 놀라웠습니다. 대리석 바닥 샹들리에 편안한 소파들, 한쪽에는 커피숍도 있었어요. 이게 요양원이야? 여기는 1층 로비입니다. 입소자분들과 가족분들이 자유롭게 쓰실 수 있어요.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갔어요. 2층은 공용시설입니다. 식당, 헬스장, 물리치료실, 도서관 등이 있어요. 식당은 호텔 뷔페처럼 넓고 깨끗했습니다. 몇몇 노인분들이 점심을 드시고 계셨어요. 다들 편안해 보였어요. 헬스장도 최신 기구들로 가득했습니다.
매일 오전, 오후로 운동 프로그램이 있어요. 전문 트레이너가 지도해 드립니다. 와, 수정이가 감탄사를 냈습니다. 어머니, 여기 정말 좋죠? 정말 좋아 보이긴 했어요. 하지만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3층과 4층은 입소자분들의 개인실이 있어요. 5층은 특별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층입니다. 한 개인실을 보여줬어요. 방문을 열자 깔끔한 방이 나타났습니다. 침대, 옷장, 책상, TV, 개인 화장실까지 원룸 같았어요. 모든 방에 응급 호출 버튼이 있어요.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시면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 월 비용이 얼마라고 했죠? 제가 물었습니다. 월 300만 원입니다. 식사, 의료 서비스, 모든 프로그램 포함이에요. 300만 원.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희가 다 해드릴게요. 재훈이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너희가 다 해준다고? 그런데 입소 조건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직원의 표정이 살짝 굳었어요. 하지만 곧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아, 네. 재산 신탁이 필요합니다. 저희 요양원은 장기 요양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비용 지불을 보장받기 위해서죠. 재산 신탁이요? 네, 간단해요. 어머님의 재산을 신탁회사에 맡기시고 그쪽에서 매달 요양원비를 저희에게 지불하는 시스템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가 머리를 때렸습니다. 이상해. 제 재산을 왜 신탁회사에 맡겨야 하죠? 제가 직접 내면 안 돼요? 물론 가능은 합니다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치매나 건강 악화로 재산 관리가 어려워지시거든요. 미리 신탁해 두시면 안전하죠. 말은 그럴듯했어요. 하지만 어머니, 저희가 수익자로 돼 있으니까 안심하세요. 어머니 요양원비는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재훈이가 말했습니다. 수익자? 그 단어가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투어를 마치고 1층 상담실로 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입소 계약서, 재산 신탁 계약서, 그리고 집 매매 위임장. 이건 뭐죠? 제가 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아, 어머님. 요양원비를 지속적으로 내려면 재산이 필요하잖아요. 집을 파시면 그 돈으로 충분히. 재훈이가 설명했습니다. 집을 팔라고? 네, 어머니. 어차피 혼자 사시기엔 큰 집이잖아요. 팔아서 요양원비로 쓰시는 게 안 돼.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집을 팔지 않으면 요양원비를 어떻게 내요? 수정이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왜 이 요양원에 들어와야 하는데? 난 아직 멀쩡하다고.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여기 다른 분들도 계세요. 재훈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주위를 보니 다른 입소자, 가족들이 쳐다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 조용히 얘기해요. 재훈이가 저를 상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정원 벤치에 앉았어요. 어머니, 왜 이러세요? 여기 좋잖아요. 재훈아, 엄마는 아직 혼자 살 수 있어. 요양원에 갈 필요 없다고.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재훈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희도 어머니 모시고 살 형편이 안 돼요. 수정이도 직장 다니고 애들 키우느라 바빠요. 어머니까지 모시면 솔직히 못해요. 그리고 어머니 집 20억 넘게 하잖아요. 그 집 팔면 요양원비 몇십 년은 쓸 수 있어요. 20억. 그 숫자에서 재훈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 이 자식이 집이 탐이 난 거구나. 재훈아, 그 집은 내 아버지와 내가 평생 모아서 장만한 집이야. 그냥 팔 수 없어.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어머니 혼자 그 집에서 사시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무슨 일이 생기긴. 엄마가 아직 건강하다고. 어머니, 지난번에 가습을 켜놓고 주무신 거 잊으셨어요? 냉장고에 상한 음식 가득한 것도요? 그건 어머니 인정하세요. 나이 드신 거예요. 이제 혼자 사실 나이가 아니에요. 재훈이의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이 든 거라. 어머니, 여기 들어오세요.
그게 우리 모두를 위한 거예요. 모두를 위한 거라고. 너희들을 위한 거 아니고. 어머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서운해요. 재훈이가 일어섰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요. 어머니, 잘 생각하세요. 다음 주까지 답 주세요. 그렇게 말하고는 재훈이는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수정이도 따라갔고요. 저는 벤치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정원의 분수 소리만 들렸어요. 다른 입소자 한 분이 휠체어를 타고 지나가셨습니다. 딸로 보이는 분이 밀어드리고 있었어요. 엄마, 여기 공기 좋지? 엄마 여기 오길 잘했어. 그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휠체어에 앉은 할머니의 표정은 무표정했어요. 눈빛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렇게 되는 건가? 주차장에서 경적 소리가 났습니다. 재훈이가 저를 부르는 거였어요.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차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요양원은 좋아 보였습니다. 시설도 훌륭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하지만 집을 팔아야 한다는 것, 재산을 신탁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자식들의 태도, 뭔가가 잘못됐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혹시 자식들이 정말 날 위해서 하는 건 아닐까? 그날 밤 저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재훈이가 말한 다음 주가 됐어요. 매일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재훈이, 재석이, 은지. 돌아가면서 전화를 했어요. 엄마, 결정하셨어요? 어머니, 빨리 결정하셔야 해요. 그 방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요. 엄마, 제발 우리 말 좀 들어줘요. 압박이었습니다. 하루는 세 자식이 다 같이 제 집에 왔어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마치 재판정 같았어요. 어머니, 오늘은 꼭 결정하셔야 해요. 재훈이가 말했습니다. 나 아직 생각 중이야. 엄마, 뭘 그렇게 고민하세요? 거기 좋잖아요. 재석이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석아, 그래도 집을 파는 건 큰일이잖니. 엄마가 평생, 엄마, 그 집이 그렇게 중요해요? 지금 엄마 건강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은지가 끼어들었습니다. 은지야, 엄마 건강은 괜찮아. 병원도 다니고 있고.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재훈이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저희도 요양원비 매달 내기 힘들어요. 어머니 집 팔아서 그 돈으로 내시는 게 맞아요. 너희가 내는 거 아니었어? 물론 저희가 내드리죠. 하지만 어머니 재산으로 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라. 어머니 재산이 얼마예요? 집 20억에 아버지 보험금 2억, 어머니 예금 1억 반. 합치면 23억 반이에요. 재훈이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돈이면 요양원비 몇십 년 낼 수 있어요. 어머니 100살까지 사셔도 남아요.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었어. 그리고 나중에 남으면 저희한테 상속되고요. 거기까지 생각하고 있었군. 재훈아, 그럼 엄마가 요양원에서 나오고 싶으면? 왜요? 거기 좋은데. 그래도 엄마 집이 그리우면? 어머니, 집은 이미 팔 거예요. 돌아올 집이 없어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이미 팔 거라고? 뭐, 내가 허락도 안 했는데? 어머니, 계약서에 사인하시면 저희가 집 처분할 권한 받아요. 재산 신탁의 일부예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재산 신탁이 뭔지를, 제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자식들에게 넘기는 거였어요. 안 돼. 그건 안 돼. 어머니, 왜 이러세요? 저희가 어머니 해칠 것 같아요? 재훈이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어머니, 우리 믿으세요. 우리가 어머니 자식이잖아요. 자식이라고? 자식이 이런 짓을 해? 너희들이 정말 내 자식이 맞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희가 뭘 잘못했어요? 은지가 울먹였습니다. 저희는 엄마 위해서 이러는 거예요. 엄마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위험하긴 뭐가 위험해. 엄마는 멀쩡하다고. 제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이러시면 정말 치매 의심해야 해요. 치매? 재훈이가 그 단어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요즘 자꾸 깜빡하시고 감정 조절도 안 되시고 병원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라고? 신경과 예약해뒀어요. 다음 주 화요일에 같이 가요. 이 자식들이 지금 갑자기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혈압이 오른 거였어요. 앞이 흐려지면서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어머니, 자식들이 저를 부축했습니다. 소파에 앉히고 물을 가져다 줬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재석이가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봐요. 이러니까 요양원 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혼자 쓰러지시면 어떡해요? 재훈이가 말했습니다.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심호흡을 크게 했어요. 진정해, 박미선. 진정하라고. 어머니, 오늘 결정하세요. 더 이상 못 기다려요. 재훈이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입소 계약서, 재산 신탁 계약서, 집 매매 위임장, 그리고 인감증명서 발급 동의서까지. 이건 뭐야? 어머니 인감증명서가 필요해요. 집 팔 때요. 다 준비해뒀구나. 여기 사인하시면 돼요. 재훈이가 펜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하지만 법률 용어들이 많아서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이거 다 읽어봐야 할 것 같은데. 어머니, 다 좋은 내용이에요. 변호사가 검토한 거예요. 엄마, 우리 믿으세요. 우리가 엄마 해칠 리 없잖아요. 은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어요.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나 변호사랑 상담 좀 해보고 싶어. 어머니, 변호사 상담 받으려면 돈 들어요. 시간도 걸리고요. 지금 결정하시면 돼요. 어머니, 저희 믿으시면 안 돼요? 재훈이의 목소리에 압박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놨습니다. 미안하지만 오늘은 결정 못하겠어. 시간 좀 더 줘. 어머니, 재훈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형, 진정해. 재석이가 재훈이를 말렸어요. 어머니, 그럼 언제까지 결정하실 건데요? 다음 주. 안 돼요. 너무 늦어요. 그 방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요. 형 말이 맞아요, 어머니. 빨리 결정하셔야 해요. 압박, 압박, 압박. 숨이 막혔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저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하면 되잖아. 하면 돼. 정말요, 어머니? 재훈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응, 그렇게 대답하고 말았어요. 잘 결정하셨어요, 어머니. 재훈이가 다시 펜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어요. 서류 위에 사인을 하려는데 손이 떨려서 제대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가 잘못됐어. 이러면 안 돼. 하지만 자식들의 눈빛이 저를 압박했습니다. 어머니, 빨리요. 마침내 저는 사인을 했습니다. 박미선, 제 이름을 쓰는데 눈물이 났어요. 잘하셨어요, 어머니. 재훈이가 서류를 챙겼습니다. 이제 준비하시면 돼요. 다음 달 초에 입소하세요. 다음 달? 네, 한 달 있으면 돼요. 한 달. 그때까지 짐 정리하시고 집 비우세요. 저희가 부동산 통해 집 팔게요. 집을 비우라고. 자식들은 기뻐 보였어요.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제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저희 이만 갈게요. 수고하셨어요. 그렇게 말하고 자식들은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뭔 짓을 한 거야, 박미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남편과 함께 일궈낸 집을 그냥 넘겨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압박에 못 이겨서? 자식들이 믿고 싶어서? 아니면 정말 내가 혼자 살 능력이 없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피처럼. 그날 밤 저는 악몽을 꿨습니다. 요양원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는 꿈이었어요.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듣지 못하고 문을 두드려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건 예지몽인가? 한 달이 흘렀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집이 팔렸어요. 재훈이가 부동산을 통해 진행했습니다. 20억 5천만 원에 계약이 됐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 돈을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어머니 신탁 계좌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요양원비 나가고 나머지는 안전하게 관리돼요. 재훈이의 말이었어요. 통장도 인감도장도 모두 재훈이가 가져갔습니다. 어머니께서 분실하실까봐 제가 보관할게요. 그렇게 말하면서요. 이사 날이 왔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와서 짐을 쌌어요. 35년을 살던 집의 물건들이 박스에 담겼습니다. 이것들은 다 어디로 가는 거야? 어머니, 요양원 방이 좁아서 다 못 가져가세요. 필요한 것만 챙기시고 나머지는 저희가 보관할게요. 필요한 것만이라 제 인생의 흔적들이 그렇게 필요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남편과의 사진들, 아이들 어릴 적 앨범들, 교사 시절의 기념품들. 어머니, 이런 건 버려도 돼요. 어차피 안 보실 거잖아요. 수정이가 말했습니다. 안 돼. 그건 버리면 안 돼. 제가 소리쳤어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럼 우리 집 창고에 넣어둘게요. 창고에 작은 캐리어 하나, 박스 2개. 그게 제가 가져갈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차에 실리는 제 짐을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인가. 요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뒤돌아봤습니다. 35년을 살던 아파트가 점점 멀어졌어요. 안녕.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시니어 케어 빌리지에 도착했습니다. 직원들이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박미선 어머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 왔을 때와 똑같은 미소였습니다.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3층 308호실. 제 방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깔끔한 방이 나타났어요. 하지만 비어 있었습니다. 텅 빈 방. 어머니, 제가 짐 정리 도와드릴게요. 은지가 캐리어를 열었습니다. 옷을 옷장에 걸고 세면도구를 화장실에 놓고 사진 몇 장을 책상 위에 놓았어요. 그게 다였습니다. 어머니, 다 정리됐어요. 이제 여기가 어머니 집이에요. 집이라고? 이 작은 방이? 어머니, 식사 시간 되면 식당으로 가시면 돼요. 1층에서 전화 올 거예요. 불편한 거 있으면 저 버튼 누르세요. 재석이가 비상벨을 가리켰습니다. 저희는 이제 가봐야 해요. 어머니, 잘 지내세요. 벌써? 재훈아, 너희 이렇게 가면 안 돼. 엄마가 적응할 때까지. 어머니, 괜찮으세요. 여기 직원들이 다 도와드릴 거예요. 재훈이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이제 독립적으로 사셔야죠. 저희한테 의지하시면 안 돼요. 독립적으로. 주말에 올게요, 어머니. 그 말을 끝으로 자식들은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텅 빈 방에 혼자 남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주위를 둘러봤어요. 하얀 벽, 작은 창문, 나무 책상, 좁은 화장실. 이게 내 집이라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어머님, 식사 시간입니다. 식당으로 내려오세요. 직원의 목소리였어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2층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넓은 공간에 테이블들이 놓여 있었고 많은 노인분들이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어머님, 이쪽으로 오세요. 직원이 한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이미 3분이 앉아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새로 오셨나 봐요. 저는 김순옥이라고 해요. 70대쯤 돼 보이는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아, 네. 저는 박미선이에요. 처음이시면 어색하시죠?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곧 적응되실 거예요. 저는 이영수예요. 여기 온 지 2년 됐어요. 할아버지 한 분도 인사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순이에요. 반가워요. 또 다른 할머니께서도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식사가 나왔습니다. 밥, 국, 반찬 3가지. 호텔 갔다던 뷔페는 없었어요.
뷔페는 어디 있나요? 아, 뷔페는 특별식이에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요. 순옥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견학 왔을 때는 매일 뷔페라고 했는데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선 씨는 자녀분들이 어떻게 되세요? 아들 둘, 딸 하나 있어요. 그래요? 좋으시겠네요. 저는 딸 하나밖에 없어요. 그 딸이 여기 보냈어요. 순옥 할머니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저도 아들이 보냈어요. 자주 온다고 했는데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해요. 영수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어요. 우리 다 비슷한 처지네요. 말순 할머니도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날 저녁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TV를 켰어요. 하지만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재훈이에게 전화했어요. 몇 번을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재석이에게도 전화했어요.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은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은지야, 엄마 잘 도착했어. 보고 싶다. 1시간이 지나도 답장이 없었어요. 창밖을 보니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저 멀리 도시의 불빛들이 보였어요. 자식들은 저 불빛 속 어딘가에서 살고 있겠죠. 엄마 없이 편하게. 그날 밤 저는 낯선 침대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복도에서 들리는 소리들, 누군가의 기침 소리, 간호사들의 발소리,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새벽 3시쯤 됐을까요? 겨우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침 6시, 기상시간입니다. 일어나세요. 인터콤에서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일어나서 세면을 하고 식당으로 내려갔어요. 아침 식사, 빵과 우유, 계란 하나. 미선 씨, 잘 주무셨어요? 순옥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처음엔 다 그래요. 저도 한 달은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한 달이나. 식사 후에는 건강체조 시간이었습니다. 강당에 모여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했어요. 하나, 둘, 셋, 넷. 강사의 구령에 맞춰 움직였습니다. 한 달 전 견학 왔을 때 봤던 요가 수업은 없었어요. 요가 수업은 언제 하나요?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아, 요가는 특별 프로그램이에요. 따로 신청하셔야 하고 비용도 추가해요. 추가 비용? 월 300만 원 내는데도. 오후에는 자유시간이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TV를 봤어요. 시간이 너무 안 갔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역시 받지 않았어요. 이틀째, 사흘째, 나흘째,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자식들은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잘 받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바빠서요. 다음 주에 갈게요. 항상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요양원 생활은 단조로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하고, 체조하고, 자유시간 갖고, 점심 먹고, 낮잠 자고, 저녁 먹고, TV 보고, 자고, 매일 똑같은 일상. 그래도 처음 한 달은 참을 만했습니다. 직원들이 친절했고, 식사도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2달째 되자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입소한 지 2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식당에 갔는데 밥이 질었어요. 반찬도 김치 하나, 무나물 하나뿐이었습니다. 오늘 반찬이 왜 이래요? 미선 씨, 요즘 이래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순옥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산이 줄었나 봐요. 처음엔 괜찮았는데 점점 안 좋아지네요. 영수 할아버지도 한숨을 쉬셨어요. 그날 밤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파. 누군가의 신음소리였어요. 문을 살짝 열고 복도를 봤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휠체어에 앉은 할머니를 밀고 가고 있었어요. 조용히 해요. 다른 분들 깨잖아요. 간호사가 할머니의 팔을 세게 잡았습니다. 아야. 할머니가 비명을 질렀어요. 시끄러워. 간호사가 할머니의 입을 막았습니다. 제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저건 학대 아니야? 다음 날 아침 그 할머니를 식당에서 봤습니다. 팔에 멍이 들어 있었어요. 할머니, 팔 어떻게 하셨어요?
그게 넘어졌어. 할머니는 눈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넘어진 게 아니었어요. 분명히 간호사가.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밤 10시쯤 복도가 시끄러웠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봤더니 한 할아버지가 바닥에 쓰러져 계셨어요. 살려주세요. 가슴이 아파. 할아버지가 가슴을 움켜잡으며 신음하셨습니다. 저는 급하게 간호사실로 달려갔어요. 간호사님, 305 할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알았어요. 곧 갈게요. 간호사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당장 가야 할 것 같은데요. 알았다니까요. 잠깐만요. 간호사는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5분, 10분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복도로 나갔어요. 할아버지는 여전히 바닥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아파. 간호사가 겨우 왔습니다. 15분이 지난 후였어요. 뭐야, 또 이러시네. 어르신, 일어나세요. 간호사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병원에. 괜찮아요. 그냥 소화불량이에요. 약 드시면 돼요. 간호사는 할아버지를 억지로 일으켜 세웠어요. 방으로 가세요. 하지만 괜찮다니까요. 그렇게 할아버지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305호에서 119가 왔어요. 할아버지는 새벽에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심근경색이었대요. 제때 병원에 갔더라면 그날 요양원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이 요양원 뭔가 이상해요. 맞아요. 의료 서비스가 엉망이에요. 식사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입소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연세가 많으신 분이 돌아가신 건데 뭐가 문제예요? 오히려 항의하는 가족들에게 되레 화를 냈습니다. 그 후로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직원들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처음에 친절함은 사라지고 무뚝뚝하고 불친절해졌어요. 빨리빨리 해요. 다른 분들도 많아요. 왜 이렇게 느려요? 혼자 못해요? 반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식사의 질도 계속 떨어졌어요. 밥은 항상 질고 반찬은 김치 하나가 전부인 날도 있었습니다. 원장님한테 이야기해야 해요. 영수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원장실을 찾아갔어요. 저, 순옥 할머니, 영수 할아버지, 말순 할머니, 4명이서 원장님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영수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원장은 차갑게 물었습니다. 식사의 질이 너무 떨어졌어요. 그리고 의료 서비스도 부실하고요. 그래요?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원장은 관심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305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제때 병원에 안 가서 그런 거잖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박미선 씨, 말 조심하세요. 그건 의학적 판단에 따른 거예요. 함부로 말하시면 명예훼손이에요. 원장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저희는 규정에 따라 모든 걸 진행하고 있어요. 불만 있으시면 나가세요. 나가라고? 계약서에 따르면 중도 퇴소 시 환불 없어요. 그거 아시죠? 환불 없다고? 저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으시면 나가세요. 바쁘니까. 원장이 손을 흔들며 우리를 내쫓았어요. 원장실을 나오는 우리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 순옥 할머니가 울먹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우리에 대한 대우가 더 나빠졌어요. 식사 시간에 음식을 가장 나중에 줬습니다. 이미 식은 음식이었어요. 빨리 먹어요. 다른 분들 기다려요. 재촉도 받았습니다. 밤에는 일부러 시끄럽게 복도를 지나다녔어요. 잠을 방해하는 거였습니다. 아, 죄송해요. 깨우셨나요? 비웃듯 말하는 직원도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밤, 제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새벽 2시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어요. 복도에 나가는데 한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싫어요. 여자 노인의 목소리였어요. 가만히 있어요. 안 그러면 더 아파요. 남자 직원의 목소리였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경악했어요. 남자 직원이 할머니를 침대에 묶고 있었습니다. 왜 자꾸 일어나요? 가만히 누워 있으라고. 화장실 가야. 못 가요. 기저귀 차고 있잖아요. 싫어요. 그건 싫어. 시끄러워. 탁! 남자 직원이 할머니의 뺨을 때렸습니다. 제 입에서 비명이 나올 뻔했어요. 급하게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건 범죄야.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신고할까?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가족들에게 말할까? 하지만 전화도 잘 받지 않는데.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 할머니를 식당에서 봤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눈은 푹 꺼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다가갔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돌렸어요.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 할머니는 5층으로 옮겨졌습니다. 5층은 특별관리층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5층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금기처럼 5층에 가면 안 돼요. 순옥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왜요? 거기는 나오지 못하는 곳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두려웠습니다. 이 요양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입소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자식들은 단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어요. 전화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받았습니다. 엄마 바빠서 못 가요. 이해해 주세요. 항상 같은 말이었습니다. 어느 날 우편물이 왔어요. 은행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계좌 해지 안내. 편지를 열어봤어요. 제 예금 계좌가 모두 해지됐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1억 5천만 원이 들어있던 계좌. 남편 퇴직금과 제 퇴직금을 모아둔 돈. 해지됐다고? 급하게 재훈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어요. 재훈아, 엄마 통장이 해지됐다는데? 아, 네. 제가 해지했어요. 제가? 왜 엄마 허락도 없이? 어머니, 계약서에 서명하셨잖아요. 재산관리 위임하신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그 돈은 엄마 돈이야. 어머니, 지금 요양원비 내는데 쓰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요양원비? 재훈아, 요양원비가 한 달에 300만 원이라며? 그럼 석 달이면 900만 원인데 왜 1억 5천이 다 필요해? 어머니,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요. 관리비, 의료비, 기타 잡비. 거짓말이었어요. 목소리로 알 수 있었습니다. 재훈아,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 그 돈 어디 썼어? 어머니, 제가 좀 급한데 썼어요. 뭐? 급한 데가 어디? 회사에서 투자 기회가 있었어요.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서. 투자? 제 돈으로 투자를 했다고? 재훈아, 그게 말이 돼. 어머니, 성공하면 2배로 불려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어머니, 저 바빠요.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툭, 전화가 끊겼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내 돈을 내 허락도 없이.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뭔가 더 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관리실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제 요양원비를 누가 내고 있나요? 박미선님 비용은 기초생활수급으로 처리되고 있어요. 뭐라고? 기초생활수급?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기초생활수급자라고요? 네,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말이 안 됐어요. 제가 집을 20억에 팔았고 예금도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라고? 그럼 요양원비는 누가 내는 거예요? 국가에서 지원금이 나와요. 국가에서.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자식들이 제 재산을 모두 가져갔어요. 그리고 저를 서류상으로 무일푼으로 만들어서 국가지원금을 받고 있는 거였습니다. 요양원비 300만 원은 거짓말이었어요. 실제로는 국가에서 월 150만 원 정도만 지원되는데 자식들이 300만 원이라고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럼 집한 돈 20억과 예금 1억 5천, 남편 보험금 2억, 합계 23억 5천만 원은 다 어디 갔을까요? 자식들이 나눠 가졌겠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을 잡고 겨우 서 있었어요. 이 자식들이 나를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머리가 핑핑 돌았어요. 재훈이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재석이에게도 은지에게도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어요. 너희들 엄마 재산 다 가져간 거 알아. 당장 전화해. 1시간 후 재훈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소리세요? 재훈아, 엄마를 기초생활수급자로 만들었다며? 그렇게 해서 재산을 다 가져간 거지? 누가 그런 헛소리를 했어요? 헛소리가 아니야. 관리실에서 확인했어. 어머니, 진정하세요. 그건 오해예요. 오해? 오해가 아니라 사기야. 너희들이 엄마를 속인 거야. 어머니, 요즘 이상하세요. 혹시 치매 검사 받아보셨어요? 치매? 또 그 말이에요. 나 멀쩡해. 내가 사기꾼이지. 어머니, 큰 소리 치시면 안 돼요. 거기 다른 분들도 계시잖아요. 어머니가 자꾸 이러시면 5층으로 옮겨야 할 것 같아요. 5층? 거기는 특별관리실이에요. 어머니 같은 분들을 위한 협박이었어요. 너 정말. 어머니, 조용히 지내세요. 그게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툭! 또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바닥에 던졌어요. 화면이 깨졌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소리를 지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5층으로 가기 싫었거든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았어요. 제 꿈도 제 행복도 다 포기하고 오직 자식들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가인가요? 재산을 빼앗기고 요양원에 갇히고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이게 제 인생의 끝인가요? 너무 억울했습니다. 너무 화가 났어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통장도 인감도 모든 서류도 자식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핸드폰도 깨졌고 저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며칠 후 순옥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미선 씨, 무슨 일 있어요? 요즘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순옥 씨, 나 자식들한테 재산을 다 빼앗겼어.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순옥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들었어요. 미선 씨, 나도 똑같아요. 뭐, 우리 딸도 내 집 팔아서 돈 다 가져갔어요. 그리고 나를 여기 보냈죠. 영수 씨도 말순 씨도 다 비슷해요. 우리 모두 자식들한테 버림받은 거예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 모두 똑같은 처지였어요. 미선 씨, 우리 어떡하면 좋을까?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그날 우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탈출하기로 결심했어요. 새벽 5시 모두가 잠든 시간 조용히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소리가 나니까 비상계단을 이용했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1층 로비에 도착했어요. 정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카드키가 있어야 열렸어요. 옆문을 찾았습니다. 비상구가 있었어요. 손잡이를 돌렸는데 삐비비빅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안 돼. 급하게 문을 닫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누구야? 경비가 달려왔습니다. 박미선 씨? 뭐 하시는 거예요? 나는 어디 가시려고요? 산책하려고. 새벽에 산책을요? 거짓말 마세요. 경비가 무전기를 꺼냈어요. 1층에 탈출 시도자 있음. 박미선 63세. 탈출 시도자라니. 곧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박미선 씨, 방으로 가시죠. 싫어요. 나 여기서 나갈 거예요. 안 돼요. 여기는 마음대로 나갈 수 없어요. 간호사 2명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놓으세요. 놓으라고.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억지로 끌려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박미선 씨, 다시 이러시면 5층으로 보낼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5층? 또 그 협박. 그리고 보호자분들한테 연락드리겠습니다.
간호사들이 나가고 문이 잠겼어요. 밖에서 자물쇠 소리가 났습니다. 감금이었습니다. 놓으세요. 문 열어주세요.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 소용 없었어요. 그날 하루 종일 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식사도 방으로 가져다 줬어요. 조용히 계세요. 안 그러면 약 드실 거예요. 약? 무슨 약일까요? 저녁 무렵 재훈이가 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재훈이가 들어왔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짓이세요? 재훈아, 엄마 여기서 나가고 싶어. 어머니, 여기가 어머니 집이에요. 어디를 가시려고 그러세요? 집이 아니야. 여기는 감옥이야. 어머니, 왜 이러세요? 치매가 시작된 건가? 또 치매 타령이에요. 나 멀쩡해. 내가 이상한 거야. 어머니, 계속 이러시면 정신과 치료 받으셔야 해요. 정신과? 어머니를 위해서예요. 약 좀 드시고 안정 찾으세요. 재훈이가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간호사가 주사기를 들고 들어왔어요. 뭐야, 저건? 진정제예요. 어머니, 너무 흥분하셔서요. 싫어. 맞기 싫어. 저항했지만 간호사 2명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팔에 주사를 맞았어요. 차가운 액체가 혈관으로 들어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점점 머리가 흐려졌어요. 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어머니, 푹 쉬세요. 재훈이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어요.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의식이 사라져갔어요. 얼마나 잤을까요? 눈을 떴을 때는 이틀이 지난 후였습니다. 온몸이 나른했어요. 머리가 멍했습니다. 뭔 약을 맞은 거야?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도와주세요. 목소리를 냈지만 잠긴 문 밖으로는 들리지 않았어요. 1시간쯤 지나서 간호사가 왔습니다. 일어나셨어요? 식사하시겠어요? 나 화장실 침대에서 하세요. 기저귀 차고 계시잖아요. 기저귀? 내가 기저귀를 차고 있다고? 약 때문에 움직이기 힘드실 거예요. 침대에서 해결하세요. 간호사는 음식을 놓고 나갔어요. 저는 기저귀를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차고 있었어요. 언제 이걸?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 동안 침대에만 누워 있었어요. 약 때문에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거든요. 박미선 씨, 이제 약 안 드셔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또 문제 일으키시면 다시 투약해야 해요. 간호사의 경고였습니다. 겨우 침대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됐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깡말랐어요. 일주일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해서 그랬나 봅니다.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어요. 이게 내 모습인가?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순옥 할머니가 저를 보고 놀랐어요. 미선 씨, 어떻게 된 거예요? 나 약을 맞았어. 진정제인가 뭔가. 세상에. 영수 할아버지와 말순 할머니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미선 씨, 다시는 그러면 안 돼요. 여기서는 저항하면 안 돼요. 맞아요. 저항하면 더 심한 약을 맞아요. 그럼 정말 폐인이 돼요. 그들의 말이 무서웠어요. 정말 폐인이 된다고? 5층에 있는 분들 봤어요? 다들 약에 취해서 넋 나간 사람들이에요. 5층? 거기 가면 못 나와요. 평생 약 먹으면서 살아야 해요. 절대로 5층에 가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조용히 지냈어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순응했어요. 하지만 포기한 건 아니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탈출은 불가능했습니다. 경비가 삼엄했거든요. 그렇다면 법적으로 대응해야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핸드폰은 깨졌고 변호사를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막혀 있었어요. 그때 순옥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선 씨, 우리 증거를 모아야 할 것 같아요. 증거?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는 거예요. 학대, 방치, 재산 갈취, 모든 걸요. 그래서 나중에 법적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희망의 불씨가 보였습니다. 그래, 증거를 모으자.
그리고 반드시 복수하자. 그날 밤 우리 넷은 몰래 순옥 할머니 방에 모였습니다. 저, 순옥 할머니, 영수 할아버지, 말순 할머니. 우리 조심해야 해요. 들키면 큰일 나요. 영수 할아버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알아요. 하지만 이대로는 안 돼요. 우리 뭔가 해야 해요. 순옥 할머니가 노트를 꺼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겪은 일들을 적을 거예요. 날짜, 시간, 내용, 증인까지 모두요. 노트를 펼치니 이미 몇 가지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4월 15일 오후 10시 복도에서 학대 목격. 간호사 김모가 307호 입소자를 폭행. 4월 22일 새벽 2시 305호 이모 씨 심근경색 의심. 간호사 방치. 다음날 사망. 5월 3일 식사질 저하. 반찬 김치 하나. 순옥 할머니가 기록하고 있었던 거예요. 순옥 씨, 이걸 언제부터? 2달 전부터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대단했어요. 우리도 도와야 해요. 각자 목격한 일들을 적어요. 우리는 역할을 나눴습니다. 제가 1층과 2층을 관찰하고 순옥 할머니가 3층, 영수 할아버지가 4층을 담당하기로 했어요. 말순 할머니는 5층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5층은 위험해요. 조심하세요. 괜찮아요. 나도 뭔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며칠 후 우리는 다시 모였습니다. 각자 수집한 정보를 공유했어요. 1층 관리실에서 이상한 대화를 들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원장이 직원들한테 입소자 수를 늘려야 한다. 국가지원금이 수입원이다라고 했어요. 국가지원금. 그러니까 우리를 기초생활수급자로 만들어서 국가 돈을 타먹는 거네요. 영수 할아버지가 분노하셨어요. 맞아요. 그리고 4층에서는 약물 과다 투여가 일상적이래요. 진정제를 과하게 먹여서 입소자들을 조용히 만드는 거예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럼 5층은요? 제가 말순 할머니를 봤어요. 말순 할머니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5층은 정말 지옥이에요. 거기 있는 분들 대부분이 약에 취해서 넋이 나가 있어요. 그리고 보호자들은 거의 안 와요. 왜냐하면 보호자들도 원하는 상황이거든요.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어요. 가족들이 골칫거리 노인을 5층에 가둬두고 신경 안 쓰는 거였습니다. 세상에, 우리는 모두 침묵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외부에 알리죠? 제가 물었어요. 그게 문제예요. 핸드폰도 없고 외부 연락도 차단되어 있고. 그때 영수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전에 판사였던 분이에요.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315호에 계세요. 판사? 그분한테 조언을 구해보는 게 어떨까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315호를 찾아갔어요. 문을 두드리니 70대 후반쯤 돼 보이는 할아버지가 나오셨습니다. 영수야, 웬일이야? 최 선생님, 도움이 좀 필요해서요. 우리는 방으로 들어가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 할아버지는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계셨어요. 이건 중대한 범죄네요. 학대, 재산 갈취, 사기, 감금. 처벌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증거가 필요해요. 확실한 증거가. 저희가 기록은 하고 있어요. 순옥 할머니가 노트를 보여드렸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사진이나 영상, 녹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외부에 알려야 해요. 변호사나 인권단체예요. 하지만 어떻게요? 우리는 외부 연락이 차단되어 있는데. 최 할아버지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내게 방법이 있어요. 내 딸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와요. 다음에 올 때 이 자료를 몰래 전달할게요. 내 딸은 믿을 수 있어요. 변호사를 통해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드디어 희망이 보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들키면 우리 모두 5층으로 갈 거예요. 우리는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낮에는 평범하게 생활했습니다. 의심받지 않도록요. 하지만 밤에는 증거를 수집했어요.
제가 어떻게든 핸드폰을 구했습니다. 한 직원의 주머니에서 몰래 가져온 거였어요. 물론 곧 돌려줘야 했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사진과 영상을 찍었습니다. 학대 장면, 부실한 식사, 약물 투여 모습, 모든 걸 기록했어요. 어느 날 밤 제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바닥에 쓰러져 계셨어요. 도와주세요. 할아버지가 신음하셨습니다. 간호사에게 알렸지만 역시 무시했어요. 저는 몰래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었습니다. 쓰러진 할아버지, 무시하는 간호사, 그리고 30분 후에야 겨우 오는 모습까지 확실한 증거였어요. 또 다른 날에는 식당 주방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본 것은 충격적이었어요. 상한 식재료들, 더러운 조리 환경, 위생 개념이 전혀 없는 조리사들, 모두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회계 서류도 구했어요. 청소 직원이 실수로 떨어뜨린 서류였는데 거기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입소자 1인당 국가지원금 월 150만 원, 실제 입소자 케어 비용 월 50만 원, 차액 100만 원 순수익, 그러니까 입소자 한 명당 월 100만 원씩 남는다는 거였어요. 100명이 있으면 월 1억, 연 12억의 수익. 이 요양원은 노인들을 착취해서 돈을 버는 사업이었던 거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2달 동안 증거를 모았어요. 사진 200장, 영상 50개, 문서 30장, 녹음 20개, 그리고 10명의 입소자 증언. 충분했습니다. 최 할아버지의 딸이 방문하는 날이 왔어요. 우리는 모든 자료를 USB에 담았습니다. 딸아, 이거 좀 전달해 줄 수 있겠니? 아버지, 이게 뭐예요? 중요한 거야. 변호사한테 전달해줘. 그리고 인권단체와 언론에도. 최 할아버지의 딸은 심각한 표정으로 USB를 받았어요. 알겠어요, 아버지. 제가 잘 처리할게요. 그날 밤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이 자료가 외부에 전달되기를, 우리가 구원받기를. 일주일 후 최 할아버지가 우리를 불렀어요. 소식이 왔어요. 내 딸이 변호사를 만났대요. 그리고 인권단체와 언론에도 연락했대요. 곧 조사가 시작될 거예요. 드디어 희망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울었어요. 해냈어요. 우리가 해냈어요. 하지만 조심해야 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으니까요. 요양원 측에서 눈치채면 우리를 5층으로 보낼 수도 있었어요. 조용히 지내요. 평소처럼 행동해요. 우리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었어요. 조사팀이 오기를, 진실이 밝혀지기를.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주가 더 지났습니다. 최 할아버지의 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 다음 주 화요일에 인권단체와 경찰이 갈 거예요. 언론도 함께 갈 거래요. 준비하세요. 드디어 우리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하지만 월요일 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직원들이 청소를 시작했어요. 밤 11시에 말이죠. 내일 점검이 있대요. 깨끗하게 해야 한다고. 점검? 혹시 우리 계획을 눈치챈 걸까요? 순옥 할머니와 눈빛을 교환했어요. 뭔가 이상해. 다음 날 아침 식사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뷔페였습니다. 고기도 있고 과일도 있고 다양한 반찬들이 가득했어요. 와, 오늘 왜 이렇게 잘 나와? 점검 때문에 그런가 봐. 역시 눈치챈 거였어요. 오전 10시 로비가 술렁거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인권단체 직원들, 변호사들, 그리고 경찰, 뒤따라 카메라를 든 기자들도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권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원장이 환한 미소로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저희 요양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기였어요. 완벽한 연기. 입소자분들과 인터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물론이죠.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원장은 이미 준비를 해뒀어요. 인터뷰 대상자를 선별한 거였습니다. 이분들이 저희 요양원을 대표하는 입소자분들입니다. 원장이 소개한 사람들은
비교적 건강하고 불만이 없는 분들이었어요. 우리는 제외됐습니다. 저기요. 저도 인터뷰하고 싶어요.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원장의 얼굴이 굳었어요. 박미선 씨, 지금 컨디션이 안 좋으시잖아요. 쉬세요. 아니에요. 전 괜찮아요. 인권위원회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뭔가 말씀하실 게 있으신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간호사 2명이 제 팔을 잡았어요. 어르신, 약 드실 시간이에요. 가시죠. 싫어요. 누우세요. 어르신, 치매가 있으셔서 이러세요. 방으로 모셔가야 해요. 치매라고? 저 치매 없어요. 이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간호사들은 저를 끌고 갔어요. 저기요, 잠깐만요. 인권위원회 직원이 따라왔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이분은 치매 환자세요. 헛소리를 많이 하셔서요. 원장이 가로막았습니다. 진료 기록도 있어요. 보여드릴까요? 진료 기록? 조작된 거겠죠. 결국 저는 방으로 끌려갔어요. 순옥 할머니와 영수 할아버지, 말순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은 방에 계세요. 나오시면 안 돼요. 문이 잠겼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문을 두드렸지만 소용없었어요. 몇 시간 후 문이 열렸습니다. 최 할아버지의 딸이었어요. 변호사와 함께. 미선 씨, 괜찮으세요? 최 선생님 딸분, 제가 변호사를 모셨어요. 지금 당장 진술하세요. 드디어 저는 모든 걸 말했습니다. 학대, 방치, 재산 갈취, 감금, 약물 투여, 모든 것을요. 변호사는 녹음을 했고 노트에 기록했어요. 증거가 있으신가요? 네, USB에 다 있어요. 최 할아버지가 USB를 건넸습니다. 변호사는 노트북으로 확인했어요. 사진들, 영상들, 문서들. 이건 엄청난 증거네요. 이걸로 충분히 고소할 수 있어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에도 공개할게요. 변호사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때 원장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원장님, 저는 이분들의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누가 불렀어요? 의뢰인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고소장을 접수하려고 합니다. 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고소? 무슨 고소요? 학대, 재산 갈취, 사기, 감금. 죄목이 많습니다. 증거도 충분히 확보했고요. 원장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도 공개할 겁니다. 기자들은 이미 대기 중이에요. 기다려요. 합의할 수 있어요. 원장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합의는 없습니다. 법정에서 뵙죠. 변호사는 단호했어요. 그날 오후 경찰이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수사팀이었어요. 요양원 전체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회계장부, 진료 기록, CCTV 영상, 모든 게 압수됐어요. 원장과 간호사들이 경찰서로 연행됐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오해. 원장이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 보도됐습니다. 요양원, 노인 학대 및 재산 갈취 의혹, 입소자들 증언, 끔찍한 실태 드러나 드디어 세상에 알려진 거예요. 우리는 TV 앞에 모여 뉴스를 봤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해냈어요. 우리가 해냈어요. 순옥 할머니가 흐느꼈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싸움이 남아 있었어요. 바로 자식들과의 싸움이요. 일주일 후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요양원은 폐쇄 명령을 받았어요. 입소자들은 각자 가족들에게 인계됐습니다. 제 자식들도 왔어요. 재훈이, 재석이, 은지, 3명 모두 굳은 얼굴로 저를 마주했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신 거예요? 재훈이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내가 왜 이런 게 아니라 너희들이 왜 그런 거지? 어머니가 고소를 하셔서 저희까지 조사받고 있어요. 그래, 자식들도 조사 대상이었어요. 재산 갈취 혐의로요. 당연하지. 너희들이 내 재산을 가로챘잖아. 가로챈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주신 거예요. 내가 언제 줬어? 계약서에 서명하셨잖아요. 그건 속여서 받아낸 거잖아. 말다툼이 시작됐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변호사가 옆에 있었어요. 재훈 씨, 이번 건은 명백한 사기와 재산 갈취입니다. 박미선 씨는 요양원의 실체를 몰랐고 재산 신탁의 의미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게다가 기초생활수급자로 만들어서 국가지원금을 받은 것도 문제예요. 재훈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변호사님, 하지만 저희는 증거가 다 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부동산 매매 계약서, 신탁 서류 모두 확보했어요. 재훈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재훈 씨가 투자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사용한 것도 확인됐습니다. 재석 씨는 집 구입 계약금으로 7천만 원을 사용했고요. 은지 씨는 자동차 구입에 3천만 원을 썼네요. 자식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든 게 드러난 거예요. 너희들, 내 돈으로 그런 짓을 한 거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살아야 해서. 재석이가 변명했어요. 살아야 해서? 엄마 재산을 훔쳐서? 훔친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정당하게 받은 거야? 어머니가 주신 거잖아요. 속여서 받은 거잖아. 제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은지가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미안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해요, 엄마. 하지만 저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면 다야? 내 인생을 망쳐놓고? 변호사가 개입했습니다. 지금 감정적으로 대화하실 때가 아닙니다. 법정에서 만납시다. 박미선 씨는 재산 환수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그리고 형사 고소도 할 거예요. 사기와 재산 갈취 혐의로요. 재훈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우리 친자식인데. 친자식이면 이런 짓을 하니?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냐고? 정말 모르겠어? 저는 하나하나 짚어줬습니다. 나를 속여서 요양원에 보냈어. 재산을 빼앗았어. 기초생활수급자로 만들었어. 연락도 안 하고 방문도 안 하고 완전히 버렸어. 그게 자식이 할 짓이야? 재훈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힘들었어요. 힘들면 부모 재산을 훔쳐도 돼? 침묵이 흘렀습니다.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자식들은 아무 말 없이 나갔습니다. 그날 저는 요양원을 나왔어요. 변호사가 마련해준 임시 거처로 갔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자유로웠어요. 창문을 열었어요. 신선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자유다. 눈물이 났습니다. 한 달 후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언론, 방청객들, 그리고 자식들. 재훈이, 재석이, 은지가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원고석에 앉았어요.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소장을 낭독했어요. 피고들은 원고를 기망하여 재산을 갈취했습니다. 요양원의 실체를 숨기고 재산 신탁의 의미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원고는 20억 원 상당의 부동산과 3억 5천만 원의 현금을 잃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원고는 자발적으로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강제성이 없었고 원고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제 변호사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요양원의 실체를 보여주는 사진들, 영상들, 그리고 자식들이 재산을 사용한 내역들. 피고들은 요양원의 열악한 실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입소시켰고 재산을 가로챘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입니다. 증인 신문도 있었어요. 순옥 할머니, 영수 할아버지, 말순 할머니가 증언했습니다. 요양원에서의 학대, 방치, 착취, 모든 것을요. 재판은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최후 진술을 했어요. 재판장님, 저는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제 꿈도 제 행복도 포기하고 오직 자식들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게 대가입니까? 재산을 빼앗기고
요양원에 갇히고 버림받는 게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그저 자식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게 그렇게 큰 욕심이었나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재판장도 방청객들도 숙연해졌습니다. 피고석에 은지가 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재훈이와 재석이는 무표정이었습니다. 다음 재판은 한 달 후에 열리겠습니다. 재판장이 선언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저는 법정을 나왔어요.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어머님, 자식들을 용서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재산을 돌려받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다른 노인분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카메라가 번쩍였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제 권리를 찾고 싶을 뿐입니다. 그리고 다른 어르신들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노인들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 나왔습니다. 63세 여성 자식들 상대로 재산 환수 소송, 요양원 학대와 재산 갈취, 충격적인 실태, 댓글이 쏟아졌어요. 자식들 정말 나쁘다. 어머니 힘내세요. 저도 조심해야겠네요. 사회적 반향이 컸습니다. 2달 후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원고 승소.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억 5천만 원을 반환하라.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 승소였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변호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축하드립니다. 박미선 씨.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해냈다. 피고석의 자식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이었어요. 재훈이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재석이는 눈물을 흘렸어요. 은지는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을 보지 않았어요. 더 이상 제 자식들이 아니었으니까요. 형사 재판도 있었습니다. 요양원 원장과 직원들은 학대, 사기, 횡령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원장은 5년, 간호사들은 2년에서 3년. 자식들도 사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초범이고 반성한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재훈이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재석이와 은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판결 후 은지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하지만 저는 돌아섰습니다. 이제 남남이야. 다시는 연락하지 마. 엄마, 나한텐 자식이 없어. 차갑게 말하고 법정을 나왔습니다. 재산을 되찾았어요. 집은 이미 팔려서 돌려받을 수 없었지만 돈은 모두 환수됐습니다. 23억 5천만 원, 그리고 위자료 5천만 원. 하지만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제 존엄성을 되찾은 게 중요했습니다. 저는 새 아파트를 샀어요. 서울 외곽의 조용한 곳, 20평짜리 아파트. 혼자 살기에 딱 좋은 크기였습니다. 이사하는 날 순옥 할머니, 영수 할아버지, 말순 할머니가 와주었어요. 미선 씨, 축하해요. 정말 잘 됐어요. 우리는 함께 소박한 집들이를 했습니다. 그들도 각자 재산을 되찾고 자식들과 법정 다툼을 벌였어요. 우리는 같은 아픔을 겪은 동지였습니다. 미선 씨, 이제 뭐 하실 거예요? 순옥 할머니가 물었어요. 나는 생각해 봤습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때 떠오른 게 있었어요. 노인 권익보호 활동을 하려고. 정말요? 응. 우리 같은 사람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그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노인 인권 지원 센터를 만들었어요. 요양원 피해 상담, 법률 지원, 재산 보호 교육, 모든 걸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강연도 했어요. 전국의 복지관, 노인회관, 지역센터를 돌아다니며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저는 자식들에게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싸웠고 이겼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강연장은 항상 만석이었어요. 많은 노인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들었습니다. 선생님, 저도 비슷한 일을 겪고 있어요. 저희 아들이 제 집을 팔려고 해요.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는데 어떡하죠? 상담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정성껏 답했어요. 먼저 재산을 보호하세요. 신탁이나 위임장에 함부로 서명하지 마세요. 계약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그리고 기록하세요. 모든 대화, 모든 거래를요. 증거가 있어야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조언들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았어요. 선생님 덕분에 재산을 지켰어요. 자식들이 포기했어요. 기쁜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정부에도 제안을 했어요. 노인 재산보호법을 강화해야 합니다. 요양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가족에 의한 재산 갈취를 처벌해야 합니다. 일부는 받아들여졌어요. 법이 개정됐고 요양원 관리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의미 있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우편물이 왔어요. 은지에게서 온 편지였습니다. 엄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엄마 말씀이 맞았어요.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매일 후회하며 살고 있어요. 엄마가 저희를 용서해 주실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아요. 다만 엄마가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엄마가 하시는 일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뉴스에서 봤어요. 많은 분들을 돕고 계시더라고요. 엄마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늘 감사했어야 했는데 이제야 알았어요. 미안해요, 엄마. 사랑해요. 은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용서할 수 없었으니까요. 어쩌면 평생 용서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저는 제 길을 찾았으니까요. 어느 날 강연을 마치고 한 할머니가 다가왔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 재산을 지켰어요. 그리고 자식들과 솔직하게 대화했어요.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게 됐어요. 그 말을 들으니 뿌듯했습니다. 제 고통이 헛되지 않았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공원을 지나갔어요.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봤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당신 보고 있어요?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당신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까요? 아니, 어쩌면 당신도 자식들 편을 들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괜찮아요. 나는 이제 나 자신을 찾았어요. 당신 없이도 살 수 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잘했어, 미선아. 정말 잘했어.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일기를 썼어요. 요즘 매일 쓰고 있는 일기였습니다. 오늘도 한 분을 도왔다. 85세 할머니였는데 아들이 집을 팔려고 했다고 한다. 내 조언대로 변호사와 상담했고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 할머니가 우시며 감사하다고 하셨다. 나도 울컥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일기를 쓰고 나니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순옥 할머니였어요. 미선아, 자니? 아니, 안 잤어. 무슨 일이야? 내일 영수 씨랑 말순이랑 같이 등산 가기로 했는데 너도 갈래? 등산. 좋아. 갈게. 좋아. 아침 7시에 만나자. 전화를 끊고 옷장을 열었어요. 등산복이 보였습니다. 새로 산 거였어요. 요즘 취미가 생겼거든요. 등산, 수영, 독서. 혼자서도 충분히 즐거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4명이 모여 산에 올랐어요. 맑은 공기, 푸른 나무들, 지저귀는 새소리. 모든 게 아름다웠습니다. 미선아, 행복해 보여. 영수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응, 행복해. 진심이었습니다. 정상에 올랐을 때 세상이 한눈에 보였어요. 우와, 우리는 감탄했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올라왔네. 그러게,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는데, 1년 전 우리는 요양원에 갇혀 있었어요.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았죠. 하지만 지금은 자유롭습니다. 산 정상에서 바람을 맞으며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미선아, 고마워. 순옥 할머니가 말했어요. 왜? 내가 먼저 일어섰잖아.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아직도 거기 있었을 거야. 아니야.
우리 다 같이 한 거야. 그래도 정말 고마워.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하산하는 길에 식당에 들렀어요. 따뜻한 해장국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선아, 다음 달에 제주도 여행 가는 거 알지? 응, 알아. 벌써 기대돼. 우리 4명이서 2박 3일 간다며? 맞아.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예쁜 곳도 가고 계획을 세우는 게 즐거웠어요. 이제 우리에겐 미래가 있었으니까요. 며칠 후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미선님,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실 수 있으신가요? 시사 프로그램인데 노인 인권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방송 촬영 날 스튜디오는 화려했어요. 진행자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미선님.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방송이 시작됐어요. 오늘은 노인 인권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요양원 학대와 자녀에 의한 재산 갈취 사건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직접 피해를 겪으시고 지금은 피해자들을 돕고 계신 박미선님을 모셨습니다. 카메라가 저를 비췄습니다. 박미선님, 어떻게 이런 일을 겪게 되셨나요? 저는 차근차근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의 죽음, 자식들의 압박, 요양원 입소, 재산 갈취, 학대, 그리고 법정 투쟁, 모든 것을요. 진행자와 패널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들었어요.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네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다니. 박미선님, 지금 시청자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네. 먼저 전국의 어르신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카메라를 똑바로 봤어요. 여러분의 재산은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자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됩니다. 슬프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손가락을 펴며 하나씩 짚어갔습니다. 첫째, 재산 신탁이나 위임장에 절대 함부로 서명하지 마세요. 반드시 독립적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자녀가 데려온 변호사 말고 여러분이 직접 선임한 변호사요. 둘째, 요양원 입소를 고려하신다면 직접 여러 곳을 방문해 보세요. 화려한 겉모습에 속지 마시고 실제 입소자들과 이야기해 보세요. 그리고 계약서를 꼼꼼히 읽으세요. 중도 해지 조건, 환불 규정, 모든 걸 확인하세요. 셋째, 모든 거래는 기록하세요. 통장 내역, 계약서, 대화 내용까지 나중에 법적 대응할 때 필요합니다. 넷째, 고립되지 마세요. 친구들, 이웃들과 관계를 유지하세요. 외부와 연결되어 있어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이상한 조짐이 보이면 즉시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노인인권센터, 법률구조공단, 경찰, 도움을 요청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진행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중요한 말씀들이네요. 그런데 박미선님, 자녀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글쎄요. 저도 정답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사랑과 존중은 쌍방향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 자녀도 부모를 사랑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존중하듯 자녀도 부모를 존중해야 해요. 만약 자녀가 여러분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거리를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학대를 참을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의 존엄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방송이 끝나고 많은 반응이 왔습니다. 전화 상담이 폭주했어요. 저도 도움이 필요해요. 우리 아들이 이상한 서류를 가져왔는데 요양원에 있는데 학대받고 있어요. 우리 센터는 바빠졌습니다. 변호사들, 사회복지사들, 자원봉사자들이 모였어요. 함께 피해자들을 도왔습니다. 몇 달 후 국회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박미선님, 국회 청문회에서 증언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노인복지법 개정을 위한 청문회입니다. 네, 기꺼이 하겠습니다. 국회 청문회장은 엄숙했어요. 국회의원들 앞에서 증언했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노인입니다. 35년간 교사로 일하며 세금을 냈고 세 자녀를 키웠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재산을 빼앗기고 요양원에서 학대받았습니다. 이건 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노인들이 같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법을 바꿔주십시오. 노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요양원 관리 감독을 강화해 주십시오. 가족에 의한 재산 갈취를 엄벌해 주십시오. 그래야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국회의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증언 감사합니다. 법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년 후 드디어 법이 개정됐습니다. 노인복지법 개정안 통과, 재산 신탁 시 의무적 법률 상담 도입, 요양원 관리 감독 강화, 가족에 의한 재산 갈취 가중 처벌. 뉴스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해냈다. 우리가 해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65세가 됐어요. 센터는 성장했습니다. 전국에 지부가 생겼어요. 수백 명의 노인들을 도왔습니다. 재산을 지킨 분들, 요양원에서 탈출한 분들, 자녀들과 화해한 분들, 모두가 제게 감사하다고 했지만 저야말로 감사했습니다. 그들 덕분에 제 삶이 의미 있어졌으니까요. 어느 날 순옥 할머니가 말했어요. 미선아, 우리 책 쓰는 거 어때? 책? 응. 우리 이야기를 책으로 만드는 거야. 더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좋은 생각이었어요. 우리는 함께 책을 썼습니다. 제목은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마이너스 노인 인권을 위한 투쟁기. 6개월 동안 매일 모여 썼어요. 우리의 경험, 고통, 투쟁, 그리고 승리.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책이 출간됐을 때 반응은 뜨거웠어요.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이 책 덕분에 우리 엄마를 지킬 수 있었어요. 노인 인권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가족이 읽어야 할 책입니다. 서점에서 사인회도 열었어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한 분 한 분께 사인을 해드리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선생님, 정말 존경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그 말들이 제게 힘이 됐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창가에 앉았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저 불빛 속 어딘가에 저처럼 고통받는 노인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희망이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곳이 있고 함께 싸울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엄마, 은지였습니다. 2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어요. 엄마, 나 은지야. 알아. 엄마 책 읽었어. 그리고 정말 미안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나 상담받고 있어. 심리 상담. 내가 왜 그랬는지, 어떻게 엄마한테 그럴 수 있었는지 매일 후회해.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할게.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 그냥 엄마가 건강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엄마가 자랑스러워.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은지야. 응, 엄마. 건강해라. 엄마.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는 잘해라. 내 부모한테 못했던 거. 엄마. 고마워. 전화를 끊었습니다. 용서는 아직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미움도 줄어들었습니다. 어쩌면 시간이 더 지나면 언젠가는. 하지만 급하지 않았어요. 제게는 이미 충분한 게 있었으니까요. 자유, 존엄성, 그리고 의미 있는 삶. 지금 저는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여러분이 50대든 60대든 70대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세요. 여러분의 존엄성을 지키세요. 나이 들었다고 해서 무시당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도 평생을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세금을 냈고 자녀를 키웠고 사회에 기여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존중받을 차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혼자 참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노인인권센터 1577-1389
법률 구조공단 132, 경찰 112. 연락하세요.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부모님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눈 감지 마세요. 그분들을 도와주세요. 언젠가는 여러분도 나이가 듭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떤 대우를 받고 싶으신가요? 지금 부모님께 하는 대로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께 할 것입니다. 이것이 삶의 순환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가 많다고, 힘이 없다고, 돈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는 권리가 있습니다. 존중받을 권리, 안전할 권리, 행복할 권리. 그 권리를 위해 싸우세요. 저도 했습니다. 63세에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싸웠고 이겼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함께라면 우리는 강합니다. 오늘도 해가 떠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와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늘도 누군가를 도울 것입니다. 오늘도 강연을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의미 있는 하루를 살 것입니다. 63세 재산을 빼앗기고 요양원에 갇혔던 박미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65세 수백 명을 도운 인권운동가 박미선. 제 인생의 후반부는 전반부보다 훨씬 빛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예요. 존엄하게, 당당하게, 행복하게. 그렇게 사세요. 그것이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당신의 노후는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아무도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싸웁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럴 권리가 있으니까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65세의 박미선.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빛은 반짝입니다. 하얀 머리지만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이게 나야. 살아남은 나, 싸운 나, 이긴 나.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나. 자랑스러워요. 나 자신이. 현관문을 열고 나섭니다. 오늘도 해야 할 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상담, 강연, 회의. 바쁜 하루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쁩니다. 이 모든 것이 의미 있으니까요.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할머니를 만났어요. 미선 씨, 오늘도 바쁘시겠네요. 네, 할머니. 좋은 하루 보내세요. 미선 씨도요. 항상 응원합니다. 따뜻한 말이었어요. 아파트를 나서니 햇살이 눈부십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파랗습니다. 바람이 상쾌하게 불어요. 살아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자유롭다는 게 느껴집니다. 행복하다는 게 느껴집니다. 앞으로 걸어갑니다. 당당하게, 씩씩하게. 제 뒤에는 수백 명이 따라오고 있어요. 제가 도운 사람들, 함께 싸운 사람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말씀.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의 어르신들, 부모님들께 꼭 공유해주세요. 이 정보가 누군가의 인생을 구할 수 있습니다. 긴급 연락처 노인인권센터 1577-1389 법률구조공단 132 경찰 신고 112 노인 학대 신고 1577-1389 재산보호 체크리스트 재산 신탁 위임장 서명 전 반드시 독립변호사 상담 요양원 계약 전 최소 3곳 이상 직접 방문 모든 금융거래 기록 보관 정기적으로 친구, 이웃과 연락 이상 징후 발견 시 즉시 전문가 상담 절대 잊지 마세요. 나이가 많다고 권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존엄성은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당신의 노후는 당신의 것입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당당하게 사십시오. 행복하게 사십시오. 존엄하게 사십시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